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루미.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야우. 네, 오늘 저희는 이제 탐조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바로 윈도우 스트라이크. 한국말로는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죠.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이제 유리창에 야생 조류가 충돌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윈도우 스트라이크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이 뭔지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버드 스트라이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 에이. 아세요? 근데 윈도우 스트라이크는 아닌데 버드 스트라이크는 설마 그 있을까? 더 유명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착륙, 순항 중 조류가 항공기 엔진이나 기체에 부딪히는 현상을 주로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윈도우 스트라이크 연구는 별로 없었고 대부분 버드 스트라이크 연구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윈도우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고층 유리 건물이 많아지면서 윈도우 스트라이크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서울에 사는 저는 어딜 지나가도 유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웬만한 건물은 다 통유리로 건축된 느낌? 유행인가 봐요. 확실히 옛날 건물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부분 하얀 부분만 벽돌. 유리 있는 경우가 시멘트 많은데 스타일. 올해? 올해? 최근 지어지는 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들은 무조건 통유리. 약간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최소 뭐 한 면 통유리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 아니면 싹 통유리다. 그치. 사면이 맞아. 사면도 그러니까 아니야. 통유리를 아예 그냥 안 쓰는 전체가. 건축물이 거의 없는 정도죠. 그리고 고속도로나 도로에 위치한 방음벽도 조금 오래된 방음벽은 이렇게 좀 연두색, 막 초록색으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투명 방음벽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스트라이크는 심플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새가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왜 새가 충돌하는지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유리는 반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윈도우 스트라이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 유리 같은 거 보면은 파란 하늘이 비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예쁘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은 적도 좀 있긴 한데 약간 그래서 유행하나 봐. 그런 뭐 풍경이 비치니까. 그렇죠. 그냥 건물이 그냥 그 건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호수처럼 풍경이 보이는 그런 그치, 뭐. 장점 때문에 유행하나 봐요.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거품 비친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갖자 이런 풍경은 안 보는데 건물에 비친 풍경. 그러니까 가짜 풍경이야 그거. 풍경이랑 잘 녹아들어가는 어우러진다는 건축물을 느낌이죠. 좀 추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최근에 건축 트렌드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통유리가 건축 트렌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변의 풍경을 반사를 합니다. 근데 새들은 이 반사된 풍경을 보고도 반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건너편에 숲이 유리에 비치면 보이는 그대로 숲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새가 이제 숲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비친 숲이면은 나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유리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은 멀리 있는 사물에 초점을 두고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창에 비친 숲 하늘을 보고 날아가고 유리창의 거리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리창에 날다 보면은 자기의 모습도 비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히 번식기 수컷인 경우 약간 경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격을 하면은 유리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진짜 사례도? 심하게 맞지겠다. 그래서 반사되는 유리가 뭐 풍경뿐만 아니라 정말 적으로 자기 자신을 적으로 여길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투명 방음벽이나 투명 유리창이에요. 차 타고 가다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은 투명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너머의 풍경까지 잘 보여주잖아요. 뭐 논밭을 보여준다거나 산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새들이 보기에는 그 중간에 방음벽 경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의 풍경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날아가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저 멀리에 있는 거를 향해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건물에 그 투명 유리창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로비 같은 데 보면은 뭐 나무를 심어 놓거나 뭐 이렇게 풀을 심어 두거나 아니면 수목원 온실 같은 데는 뭐 식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아, 저기 안에 숲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투명 유리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투명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다리나 건축물의 투명 유리 난간 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밤을 밝히는 조명들 때문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철새가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이동을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구름이 많거나 하면은 낮은 고도에서 이동한다고 해요. 이럴 경우 통신탑이나 불 켜진 고층 건물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빌딩이 많은 도시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유리벽에 충돌하여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이 충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해부학적 상대적 특징도 있어요. 새와 사람의 시야는 다르고 또 새도 종마다 다르잖아요. 뭐 부엉이 같은 친구들은 눈에 정면이 있지만 직박구리나 비둘기는 눈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조류는 좁은 구간만 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 인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눈이 양옆으로 달려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 공간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맹금 같은 이제 포식자 조류가 아닌 경우 어쨌든 위협하는 존재를 조금 더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지 영역이 극단적으로 넓은 것을 선택한 거죠. 양쪽에 그러니까 눈이 앞에보다 옆에를 더 잘 그쵸. 보면 왜냐면 옆에는 더 넓게 보이는 거니까 어쨌든 눈이 거의 앞에 달리면 360도 앞에밖에 가까이 못 보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면은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간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더워. 공간 인식 약간 할 필요도 없었던? 그쵸? 그쵸.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치. 뭐 맹금 오면 부딪혀도 피하면 되는데 그냥 부딪혀도 그걸 인식할 나무 이런 것까지는 거잖아. 없었던 듯? 음. 나무에 안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도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새도 그러니까 나무에 그게 부딪힌다. 그 말이 이제 드물다는 말 아니야. 드물어도 발생은 한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조류의 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조류가 평균 시속 50km로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0km로 생각을 해보면은 빠른 속도. 그죠. 어디에 빗대지 못하고 50이면 빠르지. 시내 주행 50 최고 제한 속도 50이잖아요. 그거 운전면허 갓딴 사람은 밟지도 못하는 그런 속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니까 그 정말 유리창 충돌이 뭐 그냥 걷다가 이렇게 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뛰다가 이렇게 부딪혔다. 부딪히는. 맞아. 걔 전속력으로 뛰다가 갑자기 내가 투명한 유리. 결계인가 이렇게 부딪힌 거야.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치. 속도 줄일 생각도 맞아. 이게 마지노선이 아니었으니까. 그치. 속도 줄일 생각도 못하지.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부딪히는. 너무 잔인한 비유 같긴 한데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만큼의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네요. 네, 바로 윈도우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잔인한 문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윈도우 스트라이크를 생각할 때 아니 새가 조금 해서 부딪혀봤자 뭐 얼마나 세게 부딪히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그마니까 그 받는 충격이 그 애한테는 큰 거지. 사람들이 이게 조그마니까. 헷갈리더라고. 왜 조그마니까 충격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나한테는 없겠지. 부딪힌 대상한테. 그 유리벽 애는. 그니까. 근데 유리창에 부딪히는데 왜 목숨에 위험이 되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딪힐 일도 솔직히 없는 듯? 유리창? 네. 있어요, 가끔. 길 가다가. 조류예요? 뭔지 자동문 뭔지 같은데? 약간 못 보고 이렇게 맞아요.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맞아요. 콤비처럼. 새들은 핸드폰 안 근데 시력이 봐요. 약간 오인 거지. 막 뛰다가 유리창에 부딪힐 일은 있어요? 없지. 뛰면 앞에를 잘 여기 봐야지.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저 진짜 칠칠치 못한 진짜 스타일이신가 맞아요. 봐요. 제가 칠칠을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진짜 투명한 정말 너무너무 투명한 유리창에 한번 부딪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 엄청 아팠어요, 머리가. 머리로 뛰었어? 부딪혔어. 아니 뛰진 않았고 그냥 여기 문인가 땡 이러고. 투명한 줄 알았는데 네.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정신이 팔려 그래도 있던 거죠. 걸었네.
맞아요. 걸어서 부딪혀. 아프지. 그치. 음. 그러니까 모르고 부딪히는 게 진짜 아픈 것 같아. 맞아요. 속도가 아주 단 1도 줄이지 않았다는 그. 맞죠. 우리 그냥 이렇게 팔 휘두르다가 그냥 빈 공간이라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책상 같은 거에 팍 찌면은 진짜 아프죠. 엄청 아프잖아요. 그 국소적인 부위가. 발가락 찢는 것처럼. 그쵸? 맞아. 발가락을 빠르게 찌는 것 같지 않아? 팔 걷다가 발판. 걷다가 와. 그렇네. 팔이 더 속도를 빠르겠네. 우선 유리창에 부딪히면은 새는 머리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머리가 앞에 있으니까. 머리가 앞에 바람을 가르니까 우리 바람을 가르니까 머리부터 휘웅 해서 이렇게 휘웅 부딪히면은 두개골에 부상을 입거나 뇌 외상이 생깁니다. 타격이 약하면 빨리 회복하는 당연히 좋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새의 몸은 매우 작기 때문에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윈도우 스트라이크에 부딪힌 새들을 보면은 머리 쪽 부상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별로 외상을 안 입었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다 해도 날지를 잘 못하니까 그럼 날지 못하면은 그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뭐 천적한테 잡아먹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만 다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좀 큰 종 같은 거, 비둘기 같은 종은 창문으로 돌진하는 마지막 순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틀었네. 봤나봐. 딱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근데 아니구나 이렇게 반사됐나? 그럴 경우에 가슴으로 창문을 치게 된다고. 그래도 피하긴 피했구나. 피한 결과구나. 그럼 폐가 터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날개가 다치는, 이게 날개로 때릴 수도 있고 가슴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가슴으로 때리면은 이 가슴 쪽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진짜 위협적이네요. 즉사냐 좀 이따 죽냐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그래서 그냥... 뭐 머리도 머리고 가슴도 가슴이고 또 날개 다치면 못 날잖아요. 그치, 이제 끝이지. 피하지도 못하는데. 고양이. 그리고 가슴 쪽도 다치면 다 날개랑 연결돼 있어서 못 날 가능성이 뼈 높다고 해요. 골절되고 그러겠네. 이게 진짜 새 입장에서는 방지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비둘기 같은 종 정도 돼야지 좀 피하지. 다른 조그만 새들은 아예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제가 알기로 그 부리부터 부딪히잖아요. 정면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그럼 부리가 두개골로 밀려 들어가서 뇌를 이렇게 찌르는 자기 부리가 자기의 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즉사한대요. 두개골이 새든 두개골이 가볍게 진화해가지고 날기 위해서 이제 가슴 말고는 모든 부위에서 무게를 뺐는데 두개골이 그래서 벼 있어가지고 그 빈 공간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충격이 오면 바로 부셔지고 부리가 뇌로 바로 밀려 들어가면 진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무조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주변에서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 공간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의 정의와 원인, 그다음에 왜 죽는지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런 윈도우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처음에 윈도우 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적에는 솔직히 그냥 한 명이 새가 부딪히네? 어머, 새가 부딪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그런 사건이잖아요. 통유리 건물이나 창문에 새가 부딪히네? 나 이런 것도 봤어. 약간 이런 에피소드처럼.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연중 행사처럼 1년에 한 마리 정도만 부딪히고 죽는다. 그러면은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고 유리 건물도 점점 많아지고 해서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머 나 부딪히는 거 봤어. 이런 에피소드 수준이 아니라 대재난 수준으로 새들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부딪혔다 떨어지면은 아무도 흔적이 안 남으니까. 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누가 무슨 영화 배우가 했나? 감독이 했나?
새가 부딪힐 때마다 토마토를 창문에 던지는 것처럼 피 자국이 남으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텐데. 그냥 부딪힌 자리마다 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맞아요. 진짜 모든 창문에 피가 다 묻을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흔적이 안 남으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 도대체 몇 마리가 부딪히냐를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깨요? 말씀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1년간 몇 마리가 충돌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800만 마리. 땡. 1000만? 업입니다. 1억 마리. 1억 업. 5억 마리? 그 정도. 3억 5천에서 9억 9천 마리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면 이 유리창 충돌이라는 게 정확히 카운팅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체가 나오면 카운팅이지만 솔직히 부딪혔다가 쉬었다 날아가는 경우에는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정치가 조금 변동이 큰데 어쨌든 3억 5천에서 9억 9천 정도가 미국에서 연간 충돌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4,200만 마리까지가 연간 충돌로 인해 죽습니다. 이게 충돌만 한 수치가 아니고 어차피 사체 죽은 거라서 죽는 숫자니까 충돌은 사실 배를 하면은 그렇지. 되지 않을까? 배가 뭐야. 한 3배는 해도 돼. 그러게. 일단 죽기만 하는 게 이 정도 숫자. 근데 너무 큰 숫자잖아요. 사실 억 단위가 된다는 건 도대체 체감이 안 되는 수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북미권에서 지난 50년간 야생 조류의 개체 수가 유리창 충돌로 인해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북미권의 야생 조류 30%가 유리창 충돌로 죽은 거예요. 이게 대재앙이지 뭐겠어요? 자연 재해보다 더 심각한. 디스토피아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와랄라 죽어. 한 번에 전염병 같이 거의. 그러니까. 근데 전염병이 매년 동일하게 더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안 사라지고 방역이 안 돼요. 북미권이라고 하니까 안 하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북미권 새가 많으니까 더 부딪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연간 유리창 충돌로 인해 사망한 조류의 개체 수 300만 아니야? 아니에요. 업이에요. 500만? 업 800만. 800만. 근데 800만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한국 수치였구나. 800만입니다. 연간 800만 마리 이상이 유리창 충돌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간 800만, 솔직히 800만도 그다지 와닿는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누세요. 하루로 365일로 하루에 나누면 하루에 2만 마리. 하루에 2만 마리. 이제 감 말이 돼? 오시나? 2만 마리 저 솔직히 감 그래, 와요. 하루에 2만 명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나기 당연히 어렵지. 이거를 2만 마리도 많으니까 분 단위로 나눠요. 그러면 1분에 10마리. 13마리 죽습니다. 눈 깜빡하는 시간에 한 마리씩 그러니까 죽는 5초에 셈. 한 마리씩 죽는 그렇죠. 거지. 지금 죽었고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재앙이죠, 사실. 흔적 없는 재앙.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흔적 없는 재앙. 하지만 누가 초래했다? 인간이 인간이. 초래했으면 유리창이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새들이 30%나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충돌 후에 그러면 정신이 없이 부딪히고 나서 유리창 앞에 가만히 있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새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새가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고 새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건데 새의 행동 패턴을 모르면은 가만히도 있는 거네 이러고 쓰다듬는다거나 좀 이렇게 만질 기회다 하고 솔직히 인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막 사진이 올라와요. 내가 새를 가만히 있는 새를 봤어. 약간 만져줬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나 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져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기력이 없는 그치. 거죠. 기력이. 누가 우리 머리 때린다고 생각해봐. 야구방망이 옆에. 그렇지. 그냥 기절하는 거지 사실상. 그런 식으로든 충돌 후에 그렇게 새가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하고 센터에 전화를 한다거나 야생조류 센터 그렇게 해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해서 사는 새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즉사해서 음. 솔직히 새가 유리창 앞에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요. 이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이곳 새가 떨어져 시체가 주워주세요. 있어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치우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이나 까마귀가 먹어요. 네, 끌고 고양이가 가고 먹지. 고양이 너무 응. 기회죠? 그래서 바로 없어져요. 시체가 바로 없어지고 살아도 아기가 구조됐어도 이미 출혈이 발생한 뇌출혈이나 폐출혈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들이라서 사실 구조돼도 뭐 방법이 없죠. 상처가 너무 커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치를 알게 됐으니까 주로 어떤 종들이 많이 부딪히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어느 분류군이 취약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모두가 충돌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모두가 하려면 충돌을 하나? 한다. 하려면 한다. 하려면 합니다. 근데 충돌에 더 취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시력의 차이가 종마다 있고 이게 조류를 그냥 뭐 사람이나 원숭이 이런 종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류가 굉장히 큰 분류군이에요. 강이에요, 강. 그래서 그게 종속, 과목, 강문계니까 네. 식물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다양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조류 종별로는 당연히 차이가 크다. 인간과 코끼리의 차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조류라고 해서 다 비슷하지가 않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당연히 시력에도 차이가 있고 무리를 짓냐 안 짓냐 이것도 영향이 있고 번식지가 어딘지 번식지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몸의 형태나 비행 특성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이제 해외가 아무래도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죠. 연구가. 그래서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취약한 새들이 누굴까요? 휘파람새과 취약합니다. 솔새, 개개비, 휘파람새 이런 애들 취약합니다. 그리고 오리는 왜요? 오리는 없었습니다. 엉덩이 아, 취약한 종에서는 없었네요. 비둘기? 없었어요. 그래서 한세류긴 해요. 어쨌든. 한세류? 네. 올빼미? 세류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빼미. 탑4 올빼미. 올빼미 아닙니다. 올빼미는 그래도 시력이 앞을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게. 매.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매도 앞을 뭐 있냐? 어렵다. 집바구이. 맞습니다. 아, 2위 집박이. 그치. 집박이류. 집바구이가 많아요. 애초에 그 북미권에. 종다리? 오, 종다리? 아닌가 참새류. 봐요. 참새류. 아닌데 했어. 답으로 인정해. 나머지 하나. 우리나라에 개새. 없는 류입니다. 없는 류요? 핀치. 핀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요? 없는? 힌트 줘요. 나 맞추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카디나? 싶은. 류예요. 종이 아니고. 너무 한이랑 무슨 제이? 아니, 제 아니에요. 한이랑 무슨 너무 류야 너? 문제가 많은데. 어머, 절대 못 봐. 나도 못 봐. 비슷한 애도 못 봐요. 나 못 봤어요? 네, 못 본 것 같은데. 툭한? 툭한 아니에요. 야, 시도는 좋았다. 앵무새. 앵무새 아닙니다. 앵무새 그럴 듯 한데. 북미권에 많은 상황이에요. 좀 작을 것 미- 같은데. 작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네, 작아요. 아메리카 힌트. 대륙에. 작아요. 작은 게 힌트예요. 아, 불새. 불새? 벌새. 피닉스? 아, 벌새? 벌새입니다. 벌새. 불새. 불새를 생각하지 왜 않고. 불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을 귀가 맞추는 필터링했어. 재미가 없잖아요. 귀가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불새라는 거예요. 아, 불새는 버려졌어. 그리고 벌새 이렇게. 내가 이미 맞췄는데. 네, 그래서 휘파람새과랑 집박이류, 참새류, 벌새류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휘파람새과 집박이류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 서식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벽 뒤로 나무가 우거진 숲이 보이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 뭐 통과되는 줄 알고 부딪히거나 유리벽에 나무들이 반사되면 거기가 숲인 줄 알고 빠르게 날아오거나 해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있던 건물에서 건물은 그게 통유리 건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창문이었는데 건물 맞은편에 그냥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거진 숲은 아니었던 거죠.
가로수로만 심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새가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쪽으로. 근데 원래는 사실 창문이 되게 더러워서 진짜 겁나 더러웠어요. 그래서 거의 불투명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창문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기계로 야외에서 닦아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모든 창문을 다 청소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제가 창문을 이렇게 등을 지고 앞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크게 퍽! 이 소리가 나고 제 앞에 앉아 계시던 분들의 표정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냥 공포영화 보듯이 너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끔찍한 표정을 지으셔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았는데 창문에 흔적이 남았어요. 창문에 약간 하얀 조금 그런 흔적들이 있었고 창틀에 깃털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엄청 많이. 우수수수 몇십 개? 그 깃털이 이제 얼룩덜룩한 빛깔을 띤 동그란 깃털들이었는데 그 새는 뭐였을까요? 비둘기? 집바구니. 호랑지박이었습니다. 호랑지박이. 호랑지박이가 그 반점 있잖아요. 그게 털 하나로 보면은 털 깃털 하나에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얗고 이런 무늬들 그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창틀에. 그래서 헉, 이게 뭐지? 이러고 밑에를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바로 정신을 차려서 호랑지박이가 날아갔어요. 그 나무로 다시 날아갔어요. 그리고 호랑지박이 소리를 냈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히. 다행히 것 같은데. 만약 거기서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 우리가 유리창 청소해서 부딪힌 거잖아. 맞지. 그거 이미 살았어도 그거 그러니까. 제작은 있어야지. 근데 죽으면 너무 끔찍하잖아. 안 그래? 그 살아서 이런 와. 에피소드 끝났지만 죽었으면 약간 뭔가 더 침울했을 것 장례식 같은. 치러줘야죠. 그러게. 이 휘파람새랑 집박이류는 날 때 그리고 빛에 굉장히 의존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공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분류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 중에 물이 짖는 특성이 있었죠. 물이 짖는 애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황여새, 홍여새 이런 여새류는 가을에 많은 수가 이제 물이 지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창문에 다 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같이 있던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기러기는? 기러기요? 응.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물새류는 우거진 숲을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새가 굳이 갈 생각을 안. 유리창에 통유리 반사되는- 호수가 비치면? 근데 호수가 있지가 않아요, 도시. 그 통유리 아니, 건물 앞에 예를 호수가 뉴욕 없는데. 김센트를 봤는데 그래 거기를 비쳐 그 호수를.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물새는 있겠지. 어떠려나? 물새는 근데 도로를 착각하고 막 가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는 듯? 근데 유리창 충돌 거기에 로드킬. 피해는 산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산새가 많지. 수치가. 하긴 근데 고층 궁금한- 건물이 갑자기 습지에 근데 왜 생기지 기러기가 두루미 떼지는 같은 날에서? 건 어떻나? 두루미? 똑같은 거지 물새인데 강에 가려고 하는 건 거죠. 강에를 목적지가 강이면 유리창에 비치지 않으니까 강 평평하니까 안 비치죠. 안 비쳐? 솔직히 허공에 강이 있는 것도 약간 이상해. 나 같으면 강 잘 찾을 거야. 아니야. 애들 너 같은 평가하지 나를 속이려는 환상이야. 신기로. 이러고 어떻게 하려나? 궁금한 게 그리고 있다. 약간 두루미는 고도를 낮출 때부터는 천천히 날잖아요. 근데 이게 철새가 휙 갈 때는 빨라도 가다가 이제 거기가 밝아가지고 거기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 철새라서. 근데 물 때문에 너 떨어질 때는 이게 천천히 발도 빼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그러다가 유리창에 부딪혀도 엄청난 피해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맹금은? 맹금은 부딪히더라고. 그치 아무리 속도가 빨라서 피해가 클 것 같긴 하다. 그렇죠. 맹금도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엄청 취약한 종은 아니야. 종을 꼽아라 그랬을 때 꼽히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부딪힙니다. 작은 산새들이 제일 위인데. 그래서 저희 있던 곳에서 어느 연도에 많은 여새들이 찾아와서 그 마감옥에 여새들이 찌삐찌삐 소리를 내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 뽕실뽕실하다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며칠 뒤에 그 연도였어? 네, 바로 그 연도. 고양이에 쫓겨서 다 같이 날아가다가 유리창을 미처 못 보고 다 같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꽤 죽었던 것 많이 같아요. 죽었어. 그때. 16마리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어린 애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어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뽕실뽕실한 가슴 보면서 좋아했는데 이젠 죽어서 그 깃이 하나도 안 멋있게 이렇게 축 처지고 약간 바스락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버석하게 된 거야.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 약간 내가 아는 새가 죽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제 봤던 새가. 이 무리 짓는 새들은 리더를 따라가는 특성 때문에 한 마리가 유리창을 못 보면 다 같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형 지물과의 충돌에 더 취약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은 물론 모든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가 한 개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지만 멸종위기 조류의 경우에는 그 개체 하나의 죽음이 그 종 전체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조류 몇 종일까요? 62종? 오, 대박. 63종. 어떻게 63종. 알았어요? 알죠. 천재다. 그러니까 63종 중 17종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리창 충돌이라는 게 새가 부딪혔다 날아가면은 카운팅이 안 되는 거니까 카운팅 된 것만 17종이라서 더 많은 사례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게 굉장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충돌 사례가 밝혀진 조류 35,090마리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경우가 725마리였는데 이거를 법정 보호종으로 확정을 하면 1,423마리였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조류가 죽으면은 그게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 이렇게 멸종위기 애들도 많이 부딪히는가? 내가 이제 새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곳에 있을수록 지형 지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들이나 철새나 나그네 새들은 이 서식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와보는데 보이지도 않는 벽이 존재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는 돌의 현황이 적은 새들은 경험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고 약간 설레가 누군가 지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살면 물론 지도를 못 받겠지만 약간 엄마나 아빠가 이쪽은 위험한 서식지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돌의 현황이 적은 새들은 경험이 더 적고 안 그래도 수가 적은 애들이 더 부딪히고 더 많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절로 보면은 어느 시기에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봄, 가을? 오, 이동 시기. 맞습니다. 이동 시기에 더 많이 죽게 됩니다. 봄, 가을이죠. 더 많은 수의 새가 이동하기도 하고 이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뭐 경험 적고 어린 새들이 많이 부딪혀 죽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기에 솔직히 그 빛 공해 때문에 끌리는 상황은 이동 시기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동 중이었는데 한 도시에 갑자기 갇히는. 그러니까 어떤 새들의 그 시각 수용체 자체가 인간이랑은 달라서 건물의 그 유리창에 빛이 엄청 반사돼서 빛 번짐이 엄청 크다라고 해야 되나? 빛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수용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밝으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러면서 부딪혀 죽게 되는 것이죠. 완전 재난인 거지. 그렇죠. 도시로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도 없어요. 그치, 건물 너무 길을 많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되는 날이 흐릴수록 그치. 더 안 보일수록 더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고 현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윈도우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앞선 윈도우 스트라이크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새들이 유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게 유리라는 걸, 여기 물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개인적 차원의 일부터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런 윈도우 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50 규칙입니다. 5 곱하기 10? 네, 5 곱하기 10 50 규칙. 사이에 있는 그 면적이 바로 새가 작은 새가 날개를 펼쳤을 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최소한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막 방음벽이나 그런데 맹금 스티커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새 충돌을 막겠다고 붙여 놓는 스티커들인데 사실 그런 스티커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왜냐면 그 실제 스티커 효과가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금 스티커. 그냥 예뻐서 붙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예뻐요. 여러분. 그 디자인적 목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쵸. 또 아는데. 새들이 보고 맹금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새들이 보기에도 맹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어. 그죠. 새들이 맹금 색깔 알아볼 정도는 돼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스티커보다는 만약에 맹금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5 곱하기 10만큼의 맹금 간격이 5 곱하기 그죠? 10으로 붙여. 그 간격이 쬐끄맣게. 그냥 점 대신 촘촘하게. 맹그로브 아니 맹금. 맹그로브? 점이 찍긴 쉽죠. 그죠. 그래서 스티커를 결국 그 간격대로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 트위터 로고 모양? 그 네, 파란색 파란색 레리? 레리 모양으로 나오는 스티커도 있던데? 너무 귀엽다. 그런 게 귀엽던데. 너무 귀여운데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간격만큼 어떤 표시를 해줘야 새들이 유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는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점 스티커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페인트도 칠해보고 아니면 이제 막 되게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봤겠지만 사실 그런 스티커는 미관을 조금 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지워지는 경우 약간 물감 같은 건 잘 지워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그것들의 어떤 타협점이 그 작은 점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방음벽에 그런 구형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저감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 5 곱하기 10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 규칙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스티커를 붙이기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코넬 연구소에서는 썬커튼이라고 말하는 어떤 조류 보호 커튼 같은 거를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밧줄을 좀 촘촘한 간격으로 유리창에 다는 거죠. 유리창 앞에. 그래서 이제 테이프는 사실 하나하나 붙이고 또 이제 막 기포도 없게 붙여야 하고 이런 좀 곤란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튼을 설치를 하면 이제 그 유리창으로부터 새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 우리나라에선 상용화가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들이 유리창까지 와서 몸을 튼다고 해도 결국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리창 앞에 공간에 좀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예 새들이 물론 그물망을 설치하면은 지나가지 않겠네요. 하지만은 그물망이네.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그물망을- 부딪혀도 그물에 부딪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 약간 좀 얽히는 그물망이 아니라 새들이 이제 부딪히지 그냥 부딪혀서 바로 나갈 수 이렇게, 있게 그쵸 이렇게 잘 맞춰주는 묶이지 않고 네 그런 잡는 그물이 아니다. 네 그런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도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텍사스 대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건물 앞에 큰 창문이 통유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되게 촘촘한 그물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방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치할 수 있으면 스티커보다는 더 설치 자체는 더 간편하네요. 그렇죠. 설치 자체도 간편하고 유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단방향 투명 필름도 있다고 해요.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볼 수 있지만 외부 약간 썬팅 그런 거죠. 외부에서는 볼 수 없게. 반사도 안 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윈도우 스트라이크도 줄이고 냉방 비용도 줄일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근데 효과가 있는 통유리 거죠. 건물이 진짜 더워. 그래서 맞아요.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덥지. 너무너무 더워. 진짜 끔찍해. 진짜 오로지 그 미관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서 있을 수가 맞아. 없는데 뭘 보라는 거야. 맞아요. 그 창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펑펑 틀어 완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통유리 유행이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또 약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주택에서 통유리를 사용하는. 근데 이제 햇빛 반사를 차단하기 위해 좀 외부 차양을 다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림자가 지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블라인드를 통해서 여기는 막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해준다든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유리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윈도우 스트라이크들 중에 하나가 아까 빛공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필요한 조명들을 끄는 것이 새들이 충돌하지 않고 도시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불을 잘 끄는 습관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약간 한국 그 회사들은 오래 남아서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맨날 새벽까지 불 켜놓은 경우 엄청 많았거든요. 대기업들. 네. 요새는 그나마 그래, 조금 그게 자랑이 아니지. 그 기업에서 더 이상. 그쵸. 야근 많은 그치? 기업? 옛날에는 꺼져라.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새는 공장만을 지어야겠다. 요새는 전기 사용량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쵸. 인식 민원 문제도 들어와. 있어서 많이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탄소 배출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환경 인식이 점점 높아지기도 했고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뭔가 그러게 빛공해 문제는 점점 그래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아주 느리게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완화는 안 됐다. 그렇죠. 저희가 의식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노력 아니면 이제 개인이 단체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노력이었다면 근데 창문에 네. 물감 칠하거나 스티커 붙이실 때 안쪽에다 칠하시면 안 되고 바깥쪽에다 칠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창문 바깥쪽. 그러니까 내부 쪽으로 칠하시면 안 되고 그럼 반사는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죠. 밖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붙이고. 그죠. 밖에서 반사가 되면은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안 보이기 그래서 때문에. 내부에서 블라인드를 쳐도 반사가 되면 또 부딪힌다. 그죠. 밖에서 처리하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환경부가 최근에 조류 충돌 저감 테이프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제 윈도우 스트라이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만큼 정책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유리창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험 창문에 많이 붙인다던가 윈도우 스트라이크를 방지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나 조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고 이 조례안에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감소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31개 지자체에서 또한 이런 관련 조례가 나온 상황이라고 2022년 기사에서 밝혀졌으니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때 자체의 충돌 방지 문양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런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공공건축물에 한정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의 3% 정도만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재해와 같은 상황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윈도우 스트라이크를 방지하면서도 신미성을 챙긴 대표적인 건축물이 무엇이 있을지 2개 정도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나요? 네모나고 촘촘하게 세로로 대나무 이렇게 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던데. 맞아요. 체크무늬로 생겼던 거예요? 체크무늬는 아니고 뭔가 세로 무늬가 세로 줄무늬? 네, 세로 음. 무늬가 신기하다. 일단 흰색 건물, 뭔가 흰색 차양판에 쌓여 있는데 그 틈이 진짜 이렇게 촘촘한 세로선이 엄청 겹쳐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 멀리서 봐도 되게 눈에 띄고 와 예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건물인데 이게 이 차양판이 신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조류 충돌 신미성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이제 통유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충돌도 저감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의도된 사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의도는 아닌데 디자인적으로 그냥 아름답게 거기는 해야지. 안 부딪혔다. 그냥 통유리가 아닌 거 아니야 건물이 근데? 근데 그 안은 유리일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중정이 막 이렇게 있다고 들었던. 아 맞아요. 거기 중정도 있고요. 근데 중정이 있으면은 부딪힐 뻔했네. 그런 그쵸. 거 없었으면 그쵸? 그쵸. 그럼 유리판에 부딪힐 수 있었지만 아예 유리판 자체를 안 보이게 판으로 감춰놨다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새로 문을 연 구글 사옥이 베이브 사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처음부터 구글이 설계한 아까 혜연님께서 그 트위터의 대표적인 로고였던 레리 모양으로 유리창 충돌 스티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구글 베이브 사옥에서도 이 아주 작은 단어들이 균일한 간격으로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의 정체는 실리콘밸리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30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새들의 이름을 30개국 언어로 새긴 말들을 이제 그 규칙에 잘했다. 따라서 붙여놓은 거죠. 굉장한 디자인이군요. 그쵸. 근데 아모레퍼시픽과 약간 비교되는 그런 사례. 그쵸.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도 노력 안 했는데 우연히 이런 말이네요. 아, 이제 조금 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좋을지 제안을 살짝쿵 드려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구글 생태학 팀과 함께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충돌 저감 조치뿐만 아니라 아예 캠퍼스 자체에 이 베이브 캠퍼스 자체에 버드나무와 참나무 수백 그루를 심어서 야생조류가 휴식을 취하고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아, 우리도 이런 설계가 좀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생조류가 충돌이 됐어요. 충돌이 된 야생조류를 만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야생동물 재활시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야생동물 센터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마다는 아니죠. 네. 한 두세 군데인가? 별로 두세 많 군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에 많아. 네, 8, 훨씬 9개? 많아요. 근데 네. 지역마다라고 하긴 그래서 그런 이제 곳에. 제일 가까운 야생동물 재활센터에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리창에 충돌이 돼서 살아났더라도 죽지 않았더라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제 내부 출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혜연님이 만났던 호랑 집박이도 사실은 그래서 혼자 남겨두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식자나 보행자들에게 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발견을 하신다면 센터에 인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격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만지시면은 만지는 건 뭐 당연히 안 될 사람들 것만 몰라. 같은데. 사람들 다 만져. 맞아요. 그죠? 진짜? 너무 귀엽고 신나서. 못 봤던 동그란 새가 있어. 새가 막 그치, 쓰다듬어 그러긴 하지. 줄까? 뭐 작으니까. 보통 야생동물은 인간을 보면 피하잖아요. 피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피하잖아. 건 상태가 안 좋은 거. 정말 심각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 죽겠는데 교통사고 난 사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귀여워. 그렇네. 오히려 그게 교통사고 났는데 아우 예쁘다. 아우. 이러면서 이제 잔인해.
스트레스 받아. 사이코패스. 무서운데. 막 피 철철 나는데. 무서운데 아우, 나 뭐 예쁘다. 피하지도 못하는데. 뇌진탕 왔는데. 아우. 그런 거지. 맞아요. 귀엽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넉넉한 크기의 상자를 마련을 해서 그 안에 새가 들어가도록 돼요? 하는 네.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먼저 발견하면은 왜 빛이 안 들어와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 네, 그래서 약간 각성 상태를 음. 꺼줘야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음. 우선 차분하니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용기에 안전하게 넣은 후에는 새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야생조류는 인간을 포식자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작은 행동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죽어. 그쵸. 만지다 죽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계가 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새 시설에서 새 상태를 보다가 새 상태가 나아질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그럴 때 이제 시설에서 새를 풀어보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좀 이제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새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새가 잘 나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새가 잘 날지 않으면 다시 이제 야생동물센터에 연락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렵다. 식으로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면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윈도우 스트라이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작은 새가 시속 50km라는 속도예요, 여러분. 인간한테도 빠르게 느껴지는 속도가 저희의 몇백 배는 작은 새들이 그 속도로 날아서 건물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재앙 같은 일들을 먼저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들에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보태보고 하면 좀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녹음을 하면서 심각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치적으로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이 하루에 계속 막 1초에 5명씩 건물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떨어진다는 비유는 어디서 나와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거를 은유하기 위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동안에도 거의 1000마리 가까운 그치. 새들이 저희가 이 그냥 40분 국내에서만, 동안 한 40분 동안 지금 하는 전 중에. 세계에서도 거의 10,000마리 가까운 새들이 이렇게 부딪혀 죽고 있다는 거를 일상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서에 호소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 동정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만큼 죽으면 이거 생태계 파괴의 굉장히 큰 일환이다. 맞아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새가 너무 불쌍해서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제사만 지내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불쌍해만 하는 것도 웃기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아우 불쌍하네. 가해자인데. 그렇죠.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런 유리창 충돌 그 방지 뭐 스티커 붙이는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해보셨어요? 고속도로 이제 생생 달리는 데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고 퍼포먼스. 있지. 너네 맞아. 이 방음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약간 이렇게 지나가는 말투를 차를 왜 보면서. 말투. 뭔가 비밀스러운.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러